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대에 진입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더 늘어서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4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사례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와 국가안보 등 6개 주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3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 4개를 맞은 사람들이 2명씩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방접종 사업이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피해조사반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망 사건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 155명 발생하면서 42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의 요양병원과 노인보호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 8천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신성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후보는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야기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55명으로 전날보다 34명이나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그대로였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138명으로 급증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처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명대가 된 건 지난 9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42일 만에 가장 많은 추가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 발생 역시 지난 9월 17일 이후 최다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신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어제 하루 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전체 국내 발생의 71%가 넘습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여파가 컸습니다. 서울에서도 2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까지 잇따라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공식 집계와 지자체 발표 등을 종합해 파악된 사례만 30여 명. 오늘 오후 3시쯤에 갱신된 집계가 나올 예정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감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민적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독감 백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례는 현재까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는 1시간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독감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현재까지 5명이 집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망 사례가 전남에서만 2건이 추가됐는데요. 우선 전남 여수에서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 7시쯤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 신경골반 계통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오전에 한 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이 맞았던 백신은 녹십자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며칠 전 숨진 사례가 뒤늦게 접수됐습니다. 50대 여성인데 지난 14일에 돈을 내고 독감 백신을 맞았고 닷새 뒤인 지난 19일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는데 이 백신 접종 사실을 안 가족들이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75살 남성이 예방접종을 한 뒤 숨졌는데요. 그제 오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다음 날인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암과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오전까지 전남 2명을 비롯해서 이 서울과 부산, 전북, 전주, 경남, 남해 등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이 사망자가 총 28명으로 집계된 만큼 오늘 오전 상황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미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 수는 오후 3시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고등학생의 사인은 백신과 관계가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의 사인이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감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백신과는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서 사태 해결을 논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우선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지는 사례, 정부의 공식 집계는 오후 3시쯤에 나올 예정인 거죠? 네, 방역당국은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처럼 사망자의 공식 확인에 매우 신중합니다. 1시간 뒤쯤에 공식 자료를 낼 예정인데요. 사망자 32명은 지자체의 개별 집계인 만큼 그때까지는 독감 백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망 사례는 어제 오후 4시 현재 25명이란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접수된 사망 사례 등을 토대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잠시 오후 4시부터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두 회의의 내용과 자문 의견을 정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서 방역당국의 오늘 정리는 저녁 7시는 돼야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전에 방역대책회의에서 이 독감 백신 사태 언급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 또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이런 노력이 아쉽게도 국민 불안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 총리는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전달해서 국민들이 덜 불안해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걱정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155명이나 되는데 방역당국은 완화된 거리 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이 지난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첫 주말에요. 대중교통 이용과 카드 사용, 또 휴대폰 이용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전 주말보다 이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의 합산 이용량은 그전 주말인 10일과 11일과 비교했을 때 11.7% 증가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은 수도권 9.5%, 전국적으로는 4.7% 더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이용량도 직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요. 수도권은 8.6%, 전국은 6% 늘어났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사용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 기간을 5일 정도 줄였다는 발표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앞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험에 등록된 대상 환자와 시험 방법 등을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뜨락 요양병원과 온 요양병원 등 부산 지역 요양병원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자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어제 기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163개고 이 가운데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63개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치료 병상은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1개뿐이라서 민간 의료기관의 중환자 음압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타 시도의 병상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한꺼번에 35명이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 앞입니다. 네, 요양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양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건물 요양원에서 하루 새 3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입소자 22명 그리고 종사자 12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요양원 건물은 오늘 아침부터 코호트 격리 상태로 완전히 폐쇄가 됐고요. 오전 11시부터 확진자들은 차례대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80대 입소자가 확진된 뒤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이고 종사자들은 잠복기 동안 다른 곳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다른 요양원 6곳의 종사자 61명에 대해 검사를 벌였고 오늘 입소자 88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종사자 12명의 가족 등 접촉자 20여 명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만 160여 명입니다. 결과는 빠르면 저녁쯤 차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곳 건물에는 요양원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8월에도 이 건물에 있는 요양원 2곳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18명이 확진된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찜질방과 어린이 수영장, 음식점 등도 입주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양원과 재활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가족 사이 전파로 시작된 안양 어르신 세상 만안센터와 군포 남천병원과 관련해서는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서는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엿새 만에 100명대가 됐는데 지금까지 최소 122명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많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 규모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요양병원 등 이용자와 종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더 철저하게 방역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16일 10대 소년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뒤 거의 매일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독감 접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재욱입니다. 네, 자,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청의 공식 집계는 어제 오후 기준 25명이지만 각 지자체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이미 3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오후 1시 기준으로 3시경에 통계가 제공될 예정인데 지금은 저희가 어제 오후까지의 정부의 공식 집계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 그래픽을 좀 함께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 16일에 17세 고교생을 시작으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신고 건수고요.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아직 모두 확인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통계도 있는데 보면 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연령대 비율이 꽤 높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점은 이제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인과성을 나중에 판단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 통계 자료를 보실 때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인에 대한 부분은 이 사망 진단 의상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통상 고연령층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사인은 분명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사인과 관계없이 이 사망 전에 독감 백신을 받은 접종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갖고 이런 통계를 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초점을 맞춰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의아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사망 원인,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심장마비든 호흡 부전이든 통상의 이런 사망 원인과 독감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네. 좀 더 면밀한 조사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무료와 유료 예방접종 모두 일단 일주일 정도는 잠정적으로 미루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일단 현재 의사협회에 소속하고 계시니까 그 배경이 네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의사협회 또 산하인 또 서울시 의사회에서 지금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접종을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관련성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확인될 사안이지만 지금은 위기관리 소통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위기관리 소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료계와 과학적 증거와 국민들의 생각을 맞춰서 국민의 시각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주일 정도는 이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는 위기관리 소통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위기관리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걸 전제해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되던 1월 말 2월 초에도 이런 문제점은 역시 똑같이 겪었고요. 따라서 선제적 예방 조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사전 예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들여다보고 조금 접종을 일주일 늦추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방역당국과 국민들 간의 신뢰를 깨지 않고 방역당국의 정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대한백신학회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무래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고 접종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위기관리 소통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와 과학적 증거가 불분명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위험성이라는 부분 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말 2월 초에 중국에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전파를 야기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혹은 마스크 착용이 이런 공기 중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 증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정부 당국이 늦게 표명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것처럼
과학적 증거 부분은 명확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관점에서 국민들 간의 위기관리 소통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의료계의 입장의 부분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의견 표명 중단 권고에 대한 의견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리를 하면 대한의사협회와 백신학회 둘 모두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협회의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일단 국민적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위기관리 측면에서 일단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자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 백신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감 접종에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쪽에 방점을 더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자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을 경우에 독감 유행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의 적기를 놓치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기간이겠습니까? 네, 뭐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월, 3월 초기에도 우리나라의 독감, 계절성 유행성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보건 활동으로 인해서 예방 활동에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고 국민들의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절성 독감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유행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일주일 정도 유보한다고 해서 독감의 유행이 지금 실패할 거라든지 그 불안에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백신 제조사, 제조 번호, 또 접종 의료기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사망자 중에 같은 제조 번호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4건 나왔잖아요. 이게 동일 네네. 제조 번호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네. 그 동일 회사에서도 백신 제조 라인이 이제 생산 라인이 있고 그 생산 라인에 동일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특정 기간 동안에 동일 원료와 동일 라인을 한 거는 로트 번호라고 해서 일련 번호가 같이 붙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동일 생산 이게 오염이 된다면 거기 동일 라인에 생산된 모든 것이 다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집단 발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트 번호와 발병이.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만 지금 동일 로트 번호라고 얘기하는 생산 라인이 2건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건만 갖고 어떤 의미를 당장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더 조사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 이 부분 갖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복지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준비된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앞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입니다. 같은 제조 번호와 관련해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로트는 봉인하고 접종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증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추가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0여 건이 넘는 사망자 가운데 동일 로트 번호가 지금 2건 나왔습니다만 이걸 갖고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비용과 효과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정량적 평가한다면 진행을 계속해도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 질병관리청장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러한 발언을 지금 시점에서 뒤집어서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과 질병관리청과의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즉 불신과 신뢰와 의혹이 쌓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또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을 가리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동일 로트 번호라면 그 동일 로트 번호에 생산된 전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통을 중단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이 점은 위기관리 소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앞으로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관리 측면에서 장기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과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의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방역당국이 관련한 내용 추가 조치를 내놓을 때 그 방역당국의 입장만 가지고 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듣거나 그러신 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의견은 저도 들었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혹여라도 지금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그리고 예방접종위원회 분들도 사실 의료계에 많은 분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의료계 정부 당국자 위원회 구성된 분들과 대한의사협회나 또 서울시 의사회 또 관련 단체들, 의료계 단체들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더 피해 조사반이나 예방접종위원회 구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은 의료계의 의견을 좀 듣고 또 국민들과의 이해를 좀 소통을 좀 더 구하면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세 고교생의 사인과 관련해서 독감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뭐 알레르기, 비염 외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되면 사인은 미궁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급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즉 이 아나필락틱 그러니까 이 쇼크사입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쇼크사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직접적인 바로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요. 혹은 그 외에 알려진 것으로는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하반신부터 마비가 진행되는 전신마비 증후로 사망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분은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진행이 돼서 급성 사망이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알러지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일단 독감 접종과 이 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겠다. 아마도 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호흡기계 부전, 혹은 뇌출혈 이런 그런 직접적인 사인들은 나오게 되는데 그건 명백하게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 관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은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검 당국의 판단을 지금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길랭바레 증후군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례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직후에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6년 만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 겁니까? 네,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길리안바레 그 신경마비 증후군이 독감 백신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의학적 보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나 지금 여기에 왜 6년이 걸려서 보상이 완료됐냐, 그 시간이 그렇게 걸렸냐를 그 논점을 좀 설명드리면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감 백신에 의해서 걸리는 확률은 전체 사인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원인 중에서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 감염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아닌 기타 많은 바이러스 감염 또 유전적인 원인 많은 원인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사례 보고처럼 독감 백신에 의한 관련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지적한 걸 토대로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보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따라서 길리안바레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던 기저질환, 즉 이 접종 이외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접종이 그래도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로 최종적으로 인정이 돼서 보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좀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인에 이르는 많은 사망 원인들의 거의 대다수의 원인들은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혹시라도
독감 백신이 기여하거나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만큼 직접적인 사인, 즉 독감 접종으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중요성이 그만큼 크진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인과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독감 백신이 계란 유정란 배양 그리고 세포 배양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거는 예측 가능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 백신의 생산과 제조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그러한 그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그거를 뭐 GM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런 아주 강력한 이런 안전 관리 조치를 통해서 생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용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정란과 그런 부분들의 오염이 있을 가능성, 이런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시스템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거기서 놓쳤을 가능성, 혹은 유통과 배송, 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우리가 놓쳤던 어떤 허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유정란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155명입니다. 4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5명이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이 증가는 집단 감염의 형태로, 즉 요양원이라는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부터 요양원과 이런 노인 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요양원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발표했는데 매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수 조사를 바로 시행하는 것 동시에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요양원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은 어디서 확산됐겠습니까? 결국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아까 저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교통의 이용량 또 뭐 결제와 같은 이런 사람들 접촉의 증가에서 그렇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역 전략과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폭로해서 파문을 일으켰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전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단이 아니라 교도관을 통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재판을 끝내고 다음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로비 의혹과 관련한 서울 남부지검 소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신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로 임명됐고 여당 정치인을 겨냥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제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술 접대를 한 검사 3명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고 자신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당시 검찰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라임 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양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향군 상조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조회사에 향군 상조회를 팔아넘기면서 계약금 250억 원을 바닥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동생에게 5,500만 원어치 금품을 제공하고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에게 도피처와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엄현주 기자, 어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라임 수사 총괄 지휘부가 공석이 된 상태인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법무부의 수사 지휘에 따라 금융조사부 등 소속검사 5명을 이뤄 검찰 향응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진 지 하루 만에 서울 강남의 룸사롱에서 함께 검사 술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진 특수부장 출신 A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검찰은 A 변호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며 로비 정황을 증명할 자료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검사 향응 수수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지를 두고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팀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 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6부장이 지휘하고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박순철 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라임 사태 관련 수사는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에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신성불가침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윤 총장을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죠. 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완전히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윤 총장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인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더 셌습니다.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추 장관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킨 공이 크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현 정권이 레임덕과 내년 4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두려워서 특검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어느 상임위가 관심입니까? 네,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가 관심 상임입니다. 먼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정무위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주주로서 권력 실세 비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진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국감을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금융위 금감원 감독 부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사기꾼들이 활개치게 됐다면서 정권 차원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합수단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면서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해체돼 시간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교사범은 청와대, 주범은 산업통상자원부, 하수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미 월성 1호기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다면서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과 실효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국민의 짐 표현을 다시 쓰면서 국민의힘 측을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자신과 옵티머스의 연루 의혹을 따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실력이 없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도 국민의 짐 표현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당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해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하고 당론 절차를 밟아 오는 28일 본회의 보고 예정인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목세 50%, 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어제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과세 표준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야기하는 등 위법하다면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돼 있는 걸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기사님, 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직 가입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즉 산재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한 택배기사는 10명 가운데 6명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기사들까지 따지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건지 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8년 도입된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도록 한 데다 노동자가 신청하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까지 뒀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택배 대리점도 기사들도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는 게 관행이 됐고 배송 물량을 주지 않거나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압박해 신청서를 강요하는 대리점도 생겨났습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된다라고는 잘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쓸 수 없는 분위기 자체예요, 현재. 몇몇 소장들은 이제 이런 거 안 쓰면 재계약 자체가 안 된다. 대리점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재보험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겁니다. 택배 근로자처럼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산재 요율이 올라가서 계속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예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먹혀들었겠죠. 노동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측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적용제외 신청서 자체를 없애는 등 독소조항 3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금기법상 노동자직까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과로에 시달리다 죽어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허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급한 산재법 개정. 더는 업계 반발에 무력화돼선 안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한낮에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하루 사이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났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낮인 지금도 서울 기온은 12.4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5도가량이 낮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파특보는 계속됩니다. 경기와 영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에는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4도, 파주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도 2도 선에 그치며 11월 중순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되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3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 4개를 맞은 사람들이 2명씩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방접종 사업이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피해조사반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망 사건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발생하면서 42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의 요양병원과 노인보호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 8천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신성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후보는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야기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사협회에 이어 일부 지자체는 접종 보류를 권고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잇따르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에도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인플루엔자 자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방역수장의 발언과 달리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다른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관내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청 측은 접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접종 자체를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접종이 저희는 다 안 돼요. 일반 성인 맞는 것도 품절이고요. 어르신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구청 권고로 인해서 중단이에요, 지금. 앞서 의사협회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접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방역당국과 보건소, 의료단체 사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CBS 방송에 출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백신 접종 계획 구상을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연말까지 식품의약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취약계층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곳이죠. 프랑스가 야간 통행 금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통행 금지 지역을 늘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온 프랑스의 확진자는 모두 100만 명에 이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야간 통행 금지를 이번 토요일부터 38개 주에 추가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 지역이 54개 주로 늘어나면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2인 4,6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처럼 프랑스에도 두 번째 물결이 들이닥쳤고 상황은 심각합니다. Au cours des derniers jours, la situation sanitaire de notre pays a continué de se dégrader. La circulation du virus atteint aujourd'hui un niveau extrêmement élevé.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10월 들어 2만 명, 3만 명대로 급증한 뒤 이제 4만 명까지 넘었습니다. 베랑 보건부 장관은 하루 확진자가
곧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야간 통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밀라노와 나폴리 일대에 이어 수도 로마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행합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15,000명에 이어 다시 가장 많은 1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36명으로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Down the country. By the time Not only their kids, but sure they would know who's safe. is that a guarantee? No, it's not a guarantee, but like a vacuum cleaner, Putin and others. How would you both combat climate change and support job growth at the same time, starting with you, President Trump? You have 2 minutes.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시작으로 외국의 대선 개입, 북한, 건강보험, 부양책 갈등,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두 번째이자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두 대선 후보는 소속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채 토론 전쟁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입국 차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며 빠른 백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바이든 후보는 사망자가 전 세계 최대인 22만 명인데도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등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외국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곤란한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계좌와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사업 연루에 대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The guy who got in trouble in Ukraine was this guy trying to bribe the Ukrainian government to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me, which they would not do and did not do because it never, ever, ever happened. The bank account you're referring to, which is everybody knows about it, it's listed. The bank account was in 2013. That's when it was. It was opened it was closed in 2015, I believe.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탓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일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부모와 격리된 불법 입국 아이들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 도중 퇴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가 불공정하고 무례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자 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CBS의 간판 프로그램 60미니스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앵커 레슬리 스탈은 어려운 자리가 될 거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는 코로나19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문제 등이 쟁점이 됐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얘기를 하며 빠져나가려 하자 앵커가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That you are not being more strongly encouraging about wearing masks at your rallies. I tell people to wear masks. But you don't. What's your next question, Leslie? We're outside. The rallies are bigger than they've ever been. Okay, but I'm asking about masks, not about the size of your rallies. 까다로운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바이든 후보에게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냐고 주장하더니 앵커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Your first statement was, "Are you ready for tough questions?" That's no way to talk.
이어 갑자기 이걸로 충분하다며 인터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I think we have enough of an interview here. Okay, that's enough. Let's go. Let's go.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앵커가 편견과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토론을 진행할 여성 앵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토론에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Megyn Kelly's really biased against me. She knows that. I know that. Everybody knows that. Do you really think she can be fair at a debate?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검증 공세가 집요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방송에 앞서 인터뷰 화면을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렇게 미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도 드러났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미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에 비해서 이제 그 토론회가 이번에 끝나고서 네. CNN에서 이제 CNN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CNN 그 앵커들의 가장 그 첫 번째 평이 부통령 그 토론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토론이었다. 그러니까 1차에 너무 끼어들기라든지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선에는 뭐 여러 가지 조치도 있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기라든지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거의 삼감으로써 해가지고 두 후보가 가진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는 좀 이렇게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상으로 무리 없이 두 후보가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런 토론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6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이 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차가 확연히 달랐다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고 이것은 자신의 잘못도 바이든 후보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중국에서 넘어온 그 바이러스고 중국이 입국하는 사람은 국경을 걸어 닫았지만 자기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거는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고 자신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백신도 이제 그 승인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은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네. 바이든 후보는 22만 명이 죽었다. 그 얘기를 인정하지 왜 하지 않느냐.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 초기에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마스크를 쓰는 듯 어떤 전문가의 방역 주치를 어기고 이제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다. 당신은 아무런 플랜도 없다. 이런 맹렬하게 비난을 해서 두 후보의 어떤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은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그 출마한 선거이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그 현직 대통령이 낙선한 경우가 많은 게 아닙니다. 네. 20세기 후반에 아빠 부시라고 하죠. WH 부시 대통령이 뭐 그 재선에 실패한 거 몇몇 빼놓고선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갖는 이점이 굉장히 상당한 건데 사실 코로나19가 올 3월에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까지 네. 저희가 뭐 예측 모델을 보던가 여러 가지 판세를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됐었습니다. 그 지지율이 견고하고 경제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후보로서 가진 매력이 큰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해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즉 10% 이상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승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코로나19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미국 강타에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5월 말에 조지 플로이드 인종 차별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두 개가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생을 하다가 8월에 넘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라든지 중국 확산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집중을 함으로써 즉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코로나19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데 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에 대통령 자신이 확진이 돼가지고 다시 코로나19가
선거 전면으로 부상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그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한 12일 내에 급격하게 반전되지 않는 한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 될 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슈퍼파워, 이른바 세계 초강국, 최강대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보 간의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의 깜짝 발언이 나온 것 같던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오늘 6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였어요. 내셔널 시큐리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죠. 브리스마의 어떤 사회 이사로 일하면서 월봉을 한 5만 불씩 받았었어요. 월급을.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인 그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정경유착을 노리고 외국 기업이 어떤 별 능력이 없는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고용하고 많은 돈을 지불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된 논의가 됐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뭐 대응하면서 그렇지 않다, 돈을 받은 게 없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라든지 어떤 그 권위주의 독재자들을 갖다가 막 나열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나온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북한 문제가 부각이 됐던 것이고 사실 이번 그 토론회 전에 어떤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 캠프 쪽에서는 국내적인 문제, 말씀드린 코로나19 상황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니까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외교안보 정책을 좀 논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혹시 북한 얘기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 거론이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번역한 걸로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인데 원문을 찾아보면 드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축소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론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축소, 핵 능력을 축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 능력 감축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반적인 핵 폐기를 언급한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엇갈린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생방송 도중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연스럽게 바이든 후보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처음에는 draw down 그 nuclear capability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좀 이렇게 낮추는, reducing, 감소시키는 그러한 동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nuclear free zone이 돼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핵무기가 없는 그 공격력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 물론 북한의 주장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로 가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프리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갖다가 가정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의라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바텀업, 즉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진전, 즉 핵무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진전이 있을 때 이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이러한 수순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로우다운 축소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거기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궁극적인 그 발언의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바이든 후보가 뭐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그 예비 선거라고 하죠. 경선 때라든지 다른 발언 그리고 자신이 이제 포린 어페어스의 기관 글을 봐도 이제 북한과 군축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군축이라는 것이 뭐 잘못 생각하면 그 북한을 핵 무장국으로 인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전형적인 뭐 그 강국들의 어떤 그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거칠 그런 그 협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라임 수사를 책임지고 있었죠. 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 면직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했고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라임 수사를 맡은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후속 인사가 났습니다.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의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선 TV 토론회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늘 그렇듯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유연성을 갖는 것,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좀 강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덮쳤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2기에 걸쳐서 국내 문제 집중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가로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경찰로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열린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굉장히 오바마 행정부를 난처하게 했죠.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제재만 가하고 핵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좀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백악관의 관리가 뭐냐면 정권 교체기에 나가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데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꼭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잘못하면 몇 달 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취임해서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서 즉 오바마 행정과 차별을 두면서 김정은 위원장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긴장을 완화시켜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았다. 봐라,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두 후보 간에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 정세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누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판세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경합지 6곳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그 경합주에서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의 3군데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으면 나머지 3곳이 경합지로 갈 수 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놓쳐도 사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러스트벨트는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의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 본 것처럼 오른쪽 위에 북동부 혹은 중서부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3군데가 있죠. 미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3곳이 있는데 여기서 선거인단 46표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올 수 있으면 네. 그 밑에 쪽은 어떻게 보면 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숫자 270 선거인단의 270표를 확보를 해서 당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펜실베니아
지금 그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돼 있는 펜실베니아 보시면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론조사 평균을 낸 걸 보면 4% 이내로 이제 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플로리다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박빙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 사실 2016년 이전에는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미시간 모두 이제 그 민주당의 그 텃밭이다 해가지고 사실 그곳이 이제 그 러스트벨트를 하는 말 자체가 과거에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 이 심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 많았고, 뭐 우리랑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층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이 어떤 그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떤 그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노동자의 삶이 퍽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 뭐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잘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에 파고 들어가지고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바꿔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여전히 아직도 민주당이 텃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에는 굉장히 박빙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대해서 백인 노동자들이 어떤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11월 3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국민투표로 뽑는 선거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윤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선 제도가 좀 복잡한 예. 부분이 있죠.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은 유권자 투표 날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그 투표 날에 가서 지정된 선거 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지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를 집계를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유권자 투표 집계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네. 것인데 미국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투표 결과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별로 환산을 해서 각 주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유권자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그 주에 배당돼 있는 선거인단을 몽땅 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2016년에 로스트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0.7%, 0.2%, 0.7%로 아까 말씀 3개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박빙으로 이겼는데 그 선거인단 배분 방식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 3개 주에 할당된 46표를 모두 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승을 거두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이 전환 방식이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 헌법에서 대통령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 투표 결과가 아니라 선거인단의 과반을 누가 차지하느냐 네. 이거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후보,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270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렇다면 우리 시각 기준으로 언제쯤 당락의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본다면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가 끝나고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는 12월까지 가야 되지만 선거인단을 갖다 배분하기 위해서 사실 그날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냐면 패자가 승자에게 산출되는 예상되는 그 선거인단 표를 보고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하면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그냥 미국 대선이 끝나는 승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도 있고 그렇죠. 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 우편 투표, 그다음에 조기 현장 투표, 또 당일 현장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편 투표가 언제까지 이제 개표될 이게 주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대표적인 경합주가 사전에 이제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그런 걸 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따르면 이 11월 4일 새벽이 되면 그 3개 주의 어떤 당락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결정이 난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거든요. 예. 만약 거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 3개 주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굉장히 말씀드린 러스트벨트보다 더 치열하게 경합주 3개 주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든 후보에 굉장히 유리하게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대선 그 승자 결정될 수 있겠다. 그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거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리고 현장 투표에서 로스트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앞선다면 이러면 우편 투표가 확실히 다 종료될 때까지 계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대선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 SNS를 통해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에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의 출근 장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국감 작심 발언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타깃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출연해서 자신의 결백과 함께 검찰의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라임 자산운용 판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일주일 뒤엔 전관 출신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 전 수석을 이 사건에 끌어넣었다고 미리 준비해놨던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강기정을 잡으면 보석재판 받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옥중편지라는 글을 보면서 더 큰 어떤 음모가 있구나. 이것의 음모의 작품은 검찰이 그렸구나. 검찰의 어떤 더 큰 시나리오에 움직인 김봉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조각 맞춤이 좀 됐다. 이렇게. 강 전 수석은 추가로 청와대 근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 측과 있었던 작은 갈등이 이번 일에 작동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사건 때 윤석열 팀으로부터 확실히 미움을 좀 받기는 받았는가 보다. 오히려 왜 강 수석님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을 미워하십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항의성 표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발 수사를 좀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윤석열 총장 뭐 수사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지 않냐. 김봉현 전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9월 21일 날 이걸 발송해 놓고 재재판 법정 진술은 10월 8일 날이었단 말입니다. 여론이 강기정 수석과 이강세를 통한 김봉현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아마 이 편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강 전 수석은 결백을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인터뷰와 함께 라임 옵티브스 사태의 본질과 수사 주체에 대한 박범계, 장재현 의원의 토론이 이어지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감찰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자신은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하려는 구명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한 엄마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19개월 된 딸을 두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던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어딘가에 고인이 꼭 살아있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결혼 14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 홍성숙 경사. 남편은 이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홍 경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남편과 19개월짜리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건 지난 8월. 거짓말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길어야 하루 7시간. 사고 당시 상태는 위중했고 이튿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어졌지만 남편은 평소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어떻게 기증을 할 건지 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 남의 그 호흡이 돼주고 눈이 돼주고 그다음에 심장이라도 좀 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13년 동안 경찰로 재직하며 아이들과 여성 피해자에게 동네 언니로 편하고 듬직하게 다가갔던 고 홍성숙 경사. 일주일에 10번 넘게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등 고된 일을 마다치 않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제 동생은요,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가진 태명 희망이 앞에선 무장 해제되는 딸바보 엄마였습니다. 아직 엄마 소식을 모르는 희망이는 아빠 손을 붙잡고 해맑게 웃을 뿐입니다. 여기 엄마 거 있네, 엄마 거. 가족의 비보 앞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심을 내린 홍 경사와 가족에게 시민들이 남긴 응원과 애도의 댓글은 2주 만에 3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인의 그 뇌사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에게 생명을 전하셨잖아요. 이번에 홍성숙 경사님의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나도 그러면 기증을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홍성숙 경사. 가족들은 홍 경사가 꼭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만 같다고, 멀리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다른 사람의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참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마누라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서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 등 뉴스 순위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랭킹 뉴스 서비스를 폐지하고 언론사별 랭킹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네이버 뉴스에서는 언론사별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1위 기사가 노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소재로 한 첫 장편 소설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4.15 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은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여정의 첫 장편 소설 부흥을 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부흥은 김 위원장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설로 의무교육 12년제 전환과 대학 교수들을 위한 미래과학자 거리 조성, 평양 애육원 건설 등을 나열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은 지금도 서울 기온은 13도를 밑돌면서 쌀쌀한데요.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심한 추위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